시청자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대영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는 왕립지리학회의 수석 원로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아서 펜드래건 백작이 대한민국 강원도의 한 시골 파출소에서 통곡하는 모습이 포착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인간에게는 급이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노예들이 만든 지도와 조선의 족보를 연구하며 현대 사회의 평등은 허상이라고 비웃던 그였죠. 그런 그가 실종 72시간 만에 구조된 직후 본국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며 한국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뱉은 첫마디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30억 원짜리 고대지도 컬렉션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지도는 쓰레기였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황제처럼 살고 있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5,000년의 신분제를 단 50년 만에 없애버린 것인가? 도대체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성도 터지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신봉해온 계급론을 산산조각낸 한국인 특유의 어떤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만한 영국 귀족을 무릎 꿇리고 급기야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연. 한국인들만 모르는 우리의 위대함이 지금 밝혀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수행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제 인생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전 세계의 지리학도 여러분. 제 이름은 아서 펜드래건입니다.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첼시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왕립지리학회의 종신회원이자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받은 늙은 지리학자입니다. 제 성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아서 왕의 전설을 간직한 가문의 후예라는 긍지를 평생의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라는 종이 한 장에 세상을 가두려 했던 한 오만한 늙은이가 지도 밖으로 걸어나와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된 처절한 참회록입니다. 저는 평생을 경계에 집착했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 문명과 야만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경계 말입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그 경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대영 박물관 수장고 깊은 곳에서 저는 토리노 파피루스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150년 람세스 4세 시절에 만들어진 그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그린 것이 아니라 암석의 종류에 따라 검은색, 붉은색, 갈색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입체적인 지질 정보를 담고 있었죠. 위성도 GPS도 없던 3000년 전 어떻게 이런 싱크로율 99%의 지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학계에서는 미스터리라고 했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와 계급의 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를 채찍으로 다스리며 파라오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사막을 기어올랐던 그 철저한 위계 질서. 저는 그것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그런 나약한 사상으로는 피라미드는커녕 제대로 된 성벽 하나 쌓지 못해. 이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년이나 지속된 조선 왕조, 철저한 양반과 상놈의 구분, 족보에 목숨을 거는 유교 문화. 저는 한국이 비록 현대화되었다고는 하나 그 내면에는 여전히 강력한 신분의 지도가 그려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근대적인 위계 질서가 어떻게 21세기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논문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이라기보다는 불쾌함에 가까웠습니다. 공항은 지나치게 쾌적했고 모든 시스템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빨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은 저를 권위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대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나 사무적인 친절함으로 저를 통과시켰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청소 노동자들은 영국의 하인들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 구역의 사령관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가이드 김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이 나라는 참 이상하군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택시 기사나 하나같이 표정이 너무 당당해. 마치 자신들이 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데 여기는 위아래가 없는 것 같군요. 김 씨는 짐을 트렁크에 실으며 껄껄 웃더군요. 교수님,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집 머슴을 살아도 대감집 머슴을 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 옛말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다들 족보 하나씩은 품고 삽니다. 옛날엔 노비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 국민이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죠. 전 국민이 양반이라.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모두가 귀족이라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잡을 권위가 사라지니까요. 저는 한국의 이 가짜 평등이 얼마나 허상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자 창밖으로 한국의 지형이 드러났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본 풍경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화강암 봉우리들, 뱀처럼 휘감아 도는 능선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산들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도로망이었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세요. 저 터널 하나 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산을 넘는 게 아니라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듭니다. 김 씨의 자랑에 저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군. 우리 영국에서는 자연의 선을 지키기 위해 우회로를 택하네. 한국인들은 너무 조급해. 그 빨리빨리 정신이 언젠가 큰 사고를 칠 걸세. 목적지인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렁크에서 제 보물들을 꺼냈습니다. 1920년대에 제작된 황동 나침반, 그리고 제가 어렵게 구한 1980년대 한국의 군사작전용 정밀 지도였습니다. 김 씨가 최신형 스마트워치와 GPS 추적기를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넣어두게. 나는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신호 따위에 의지해서 길을 찾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지리학자의 본질은 독도법과 직관이지. 기계는 배터리가 나가면 고철덩어리지만 이 지도는 영원하다네. 하지만 교수님, 이 지도는 40년 전 겁니다. 한국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요. 길이 없어졌거나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 늦게 비 소식이. 걱정 말게. 내가 몽골의 고비 사막과 알프스 산맥을 이 나침반 하나로 횡단한 사람이네. 자네는 차에서 편하게 대기하게나. 내 발로 직접 그 암석지대를 확인하고 올 테니. 저는 김 씨의 만류를 뒤로하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의 산행은 상쾌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산은 마치 불타는 듯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우중충한 회색빛과는 차원이 다른 원색의 향연이었죠. 저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등고선은 정확했고 계곡의 위치도 지도와 일치했습니다. 꺼봐, 40년 전 지도라도 산은 변하지 않아. 한국인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지. 저는 제 판단에 우쭐해하며 인적이 드문 샛길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오만한 인간을 가장 먼저 심판한다고 했던가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날씨는 여자의 마음보다 변덕스럽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전에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폭우와 함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산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저는 급히 나무 밑으로 피하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앞불싸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옛날 종이 지도는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고선이 뭉개지고 계곡의 위치를 표시한 선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지만 바늘이 빙글빙글 돌며 북쪽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지반이 강한 자성을 띤 철광석 지대라는 사실을 낡은 지도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이라고 믿고 들어선 곳은 덩굴이 우거진 낭떠러지였고
40년 전 지도에 표시된 약수터는 이미 말라비틀어진 흙구덩이였습니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치산 녹화 사업으로 얼마나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는지, 그 때문에 옛날의 지형지물이 얼마나 완벽하게 덮여버렸는지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허둥지둥 길을 찾던 저는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제 몸은 가파른 비탈길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가 제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구르다 멈췄을 때 왼쪽 발목에서 격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깊은 골짜기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체온을 앗아갔고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둔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 씨가 비상용이라며 억지로 챙겨준 것이었죠.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야속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노 서비스, 서비스 불가. 이럴 수가. 런던 한복판에서도 터지는 게 왜 여기선 안 되는 거야? 저는 절규하며 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던 한국에서 통신이 두절되는 오지가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군사작전 지역 인근이라 전파가 차단된 특수구역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공포는 실체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3000년 전 노예들이 만들었다던 그 위대한 지도도, 제 가문의 명예도, 대영 제국 훈장도 부러진 다리와 추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그저 자연 앞에 벌거벗겨진 늙고 나약한 짐승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이 동방의 산골짜기에서. 눈물이 흘러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서, 진정한 지도는 종이 위에 있지 않단다.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진짜 지도야.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퉁퉁 부은 발목을 끌며 어둠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했던 말, 한국 산에는 어디에나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서요.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제 눈앞에 기적처럼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환각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것은 분명 인공적인 불빛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듯 서 있는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은 런던의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따뜻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긁어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헬프. 플리즈. 살려주시오. 끼익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제가 평생 교류해온 학자나 귀족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아빠진 등산 조끼, 흙이 잔뜩 묻은 장화,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빗속에 쓰러진 저를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비 오는 날 산신령이 심술을 부렸나 보네. 꼴을 보니 아주 제대로 굴렀구먼.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의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저를 눕힌 그는 말없이 젖은 옷을 벗기고 수건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버너 위에 양은 냄비 하나를 올리더군요. 이것이 저와 그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산속의 촌로가 고대 이집트의 현자보다 더 깊은 지혜로 제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저는 전 세계 지리학계를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얇은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기관총 사격처럼 요란했습니다. 밖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3평 남짓한 낡은 철제 상자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 겪는 기적 같은 열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듯 누운 바닥은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라디에이터나 벽난로가 공기만을 건조하게 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묵직하고 은근한 열기는
비에 젖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제 등 근육을 파고들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혈관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어머니의 손길이 제 전신을 주무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5천년간 지켜온 온돌이라는 과학이자 문화였습니다. 런던의 킹사이즈 침대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안락함이 강원도 산골의 딱딱한 바닥에서 느껴진다는 사실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에구, 쯧쯧.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날씨에 산을 탄 거요?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구만. 젖은 제 옷을 빨랫줄에 널며 노인은 쉴 새 없이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어조에 담긴 뉘앙스는 통역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꾸지람이었습니다. 감히 대영 제국의 백작이자 왕실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저 아서 펜드래건에게 초면인 시골 노인이 훈계를 하다니요. 런던의 사교계였다면 당장 수행원을 불러 내쫓았을 무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걸걸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뻔했던 제 존재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밧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라도 들어요. 죽기 싫으면. 노인이 제 앞에 퉁 하고 내려놓은 것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였습니다. 손잡이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닥은 세월의 흔적으로 울퉁불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볼품없는 냄비는 세상 그 어떤 은식기보다 빛나는 성배가 되었습니다. 후! 하얀 김과 함께 피어오른 강렬하고 매콤한 향기. 붉은 국물 속에서 꼬불꼬불한 면발이 춤을 추고 있는 바로 그 라면이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가공식품 따위는 입에 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 식탁은 언제나 유기농 채소와 숙성된 스테이크, 그리고 빈티지 와인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48시간 가까이 굶주리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든 제게 그 냄비 속의 붉은 액체는 생명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 면발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면발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짭짤하고 매운맛이 미뢰 하나하나를 폭격하듯 자극했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열기가 위장에 닿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던 노인은 피식 웃으며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 양반아.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옛다, 이거랑 같이 먹어야 진짜지. 그가 제 라면 위에 척 얹어준 것은 붉게 익은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김치가 맵고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과 어우러진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산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맛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 그리고 캡사이신의 폭발적인 조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도 흉내낼 수 없는 생존의 맛이었습니다.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자 노인은 종이컵에 누런 액체를 담아 무심하게 건넸습니다. 이게 한국의 위스키요. 한 잔 쭉 들이켜.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향. 그것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연료처럼 마신다는 믹스커피였습니다. 설탕과 프림, 커피 가루가 황금 비율로 섞인 그 싸구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머리가 핑 돌 정도의 당분이 뇌로 공급되자 비로소 흐려졌던 이성이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카페인과 당분의 완벽한 이중주. 저는 그제야 런던의 서재가 아닌 한국의 낯선 산속에 살아남아 있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비로소 저를 구해준 은인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그는 러닝셔츠 차림이었는데 드러난 팔과 어깨의 근육은 그가 평생을 거친 노동으로 단련해온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디가 굵고 손바닥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김씨라고 불러. 이 동네 돌 던지면 맞는 게 김씨니까. 그는 자신을 그저 김씨라고 소개하며 퉁퉁 부어오른 제 발목을 턱하니 잡았습니다. 악! 가만히 있어봐.
발목이 아주 떡이 됐구만. 병원 가려면 날 밟고 헬기 떠야 할 텐데 그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다리 영영 못 쓰게 돼. 그는 구석에서 낡은 공구함을 꺼내더니 알 수 없는 약초 냄새가 나는 검은 연고와 붕대 그리고 튼튼한 나뭇가지 2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서양 의학을 신봉하는 저로서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미스터 김, 그냥 놔두시는 게. 내일 엑스레이를 찍고. 시끄러워. 내가 월남전 정글에서 사우디 사막에서 자네 같은 놈들 수십 명은 업고 뛰었어. 의사 나부랭이 오기 전에 응급처치 안에서 다리 자른 놈도 봤고. 내 손이 엑스레이고 MRI야.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남전? 사우디? 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산골 노인이 전쟁터와 중동 건설 현장을 누비던 베테랑이란 말인가?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제 발목뼈의 위치를 확인하는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예리했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셔. 하나, 둘, 셋. 우두둑. 으악. 비명과 함께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극심한 통증은 1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뼈가 제자리를 찾은 듯 욱신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능숙하게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솜씨는 런던의 정형외과 전문의보다 더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피와 땀이 흐르는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노인은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더니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잠이 쏟아지려는 찰나 저는 노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뒷면. 그곳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거칠게 그린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들의 낙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도를 연구해온 제 눈썰미가 그 그림 속에 담긴 엄청난 정보를 포착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산 일대의 지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바위의 미세한 균열,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의 위치, 바람이 휘감아 도는 골짜기의 길목, 심지어 계절에 따라 약초가 자라는 포인트까지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축척도 방위 표시도 없었지만 그것은 제가 가진 40년 전 군사 지도나 최신 GPS 데이터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 어르신이 그리신 겁니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 송이버섯 따러 다니려면 길을 알아야 하니까 대충 그려놓은 거야. 멧돼지 다니는 길도 피해야 하고. 머리가 나빠서 자꾸 까먹으니까. 대충 그렸다고요? 저것은 지리학 박사인 제가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완벽한 실전 지도였습니다. 3000년 전 이집트의 기술자들이 수많은 측량을 통해 만들었던 지도를 이 노인은 오직 자신의 2발과 경험만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지도가 권력과 지식의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펜대를 굴리는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 볼품없는 종이 한 장이 제 오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네, 지도 공부한다는 양반이 그것도 모르나? 지도는 종이에 있는 게 아니야. 땅은 발로 읽는 거고 길은 땀으로 만드는 거지. 노인은 불을 끄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말은 마치 고대 현자의 잠언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억 원짜리 고대지도 컬렉션을 가진 제가 라면 냄비와 믹스 커피, 그리고 달력 뒷장에 그린 지도 하나를 가진 이 노인보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고 비가 그치자 저를 구조하기 위해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무서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어떤 광기 어린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을 때 저는 제가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밤새 컨테이너 박스가 찢겨나갈 듯 포효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했고 비에 씻긴 강원도의 첩첩산중은 마치 수묵화처럼 신비로운 운물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눅눅하고 회색빛 도는 아침과는 차원이 다른 태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성스러운 아침의 평화는 곧 닥쳐올 거대한 문명의 소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웅웅웅웅, 윙윙윙. 처음에는 거대한 말벌떼가 습격해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곤충의 날갯짓이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고주파음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있던 김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거참, 119 양반들. 기어코 아침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들이닥치는구만. 하여간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건 알아줘야 해. 제가 김씨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 상공에서 검은 물체 하나가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빠른 속도로 하강하더니 정확히 우리 머리 위 30m 지점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난감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이나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와 스피커를 장착한 최첨단 수색용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의 하단부 카메라 렌즈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저를 응시하며 움직였습니다. 칭! 곧이어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아닌 또렷하고 침착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매우 유창한 영국식 영어였습니다. 미스터 펜드래곤, This is 119 Rescue Team. Please stay where you are. We've secured your location. 펜드래건 씨, 여기는 119 구조대입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오 마이 갓. 저 기계가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관할 경찰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수색대를 편성하여 예산을 승인받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산골 오지에서 신고한 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핀포인트로 내 위치를 특정하고 드론을 먼저 띄우다니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전쟁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잠시 후 산 아래쪽 수풀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등산로도 없는 험한 바위지대를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가볍게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는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 팀장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깍듯이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소방산악구조대입니다. 다친 곳은 발목뿐입니까? 호흡은 괜찮으십니까? 그의 태도는 마치 국왕폐하를 아련하는 근위병처럼 정중했고 동시에 최전방의 지휘관처럼 듬직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제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김씨가 나무로 만들어준 부목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가 완벽하네요. 혈류도 막히지 않았고 고정도 확실합니다. 이대로 헬기 이송 가능하겠습니다. 구조대 팀장은 저를 보며 안도한 뒤 옆에 서 있던 김씨를 향해 모자를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신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됐고. 시끄러우니까 이 양반 빨리 좀 데려가. 밤새 코를 얼마나 골던지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리고 밥값은 안 받을 테니까 가서 치료나 잘 해줘요. 투박한 농담 속에 담긴 진한 애정. 그리고 제복 입은 공무원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 저는 그 짧은 순간에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과 예의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을 목격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머리 위로 구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헬기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저는 발 아래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조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죽일 듯이 가로막았던 그 험준한 산맥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사이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있는 문명의 혈관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연결된 아스팔트 포장도로.
산맥을 가로지르며 전기를 나르는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봉우리마다 굳건하게 서 있는 통신 기지국들. 제가 가진 40년 전 군사지도에는 접근 불가 혹은 공백으로 표시되었던 곳들이 지금은 빽빽한 데이터와 에너지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어느 한 구석, 국민의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집요하고도 무서운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회로 기판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혈관을 심었구나. 헬기 내부로 옮겨지자마자 구조대원은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헬기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실적인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사설 헬기 구조를 요청하면 그 비용은 수천, 아니 수만 파운드, 한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가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앉은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헬기 비용은 얼마나 청구됩니까? 제가 지금 신용카드가 없어서.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제 입모양을 읽은 대원은 눈웃음을 지으며 영어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No charges, sir. It represents the heart of Korea.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건 한국의 마음입니다. 와, 프리? 무료라고요? 국가가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복지, 국가보다 더 강력한 인본주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에는 계급도 국경도 없다. 이것이 한국 시스템의 대전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헬기의 진동 속에서 제가 그토록 찬양했던 고대 이집트의 지도가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지도와 달리 한국의 지도는 길 잃은 외국인 노인 한 명을 위해 헬기를 띄우는 모두를 위한 지도였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헬기는 강릉의 한 대형 병원 옥상 헬리포트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의 문화 충격, 아니 미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골 지방 병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은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파란 수술복을 입은 수많은 의료진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돗대기 시장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밀한 스위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혹은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자 도착, 바이탈 정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완료, 영상의학과 대기 중. 이동식 침대가 복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귀빈 VIP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영국에서는 왕실 가족이나 억만장자가 아니면 응급실에서 이런 속도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은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는 데만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옆 침대에 누운 평범한 한국 할머니도 공사장에서 다쳐서 온 외국인 노동자도 그리고 저도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정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속도의 평등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하게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다가와 제 발목을 살펴보다가 모니터에 뜬 3D 엑스레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김 씨의 야매 시술? 이 뼈를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선생님, 산속에서 어떤 노인분이 억지로 맞춘 건데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퍼펙트 리덕션, 완벽한 정복이에요. 뼈가 어긋나지 않고 마치 자를 댄 것처럼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신경 손상도 전혀 없고요. 덕분에 수술할 필요 없이 깁스만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혹시 정형외과 명의교수님이 은퇴하고 산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제야의 고수들이 병원보다 낫다니까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젯밤 어둠 속에서 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손이 엑스레이고 MRI야. 그 말은 노인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란 말입니까? 산속에 이름 없는 노인은 의술의 고수이고 소방관은 특수부대원이며 지방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평균치가 너무 높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쾌적한 1인실 병실로 옮겨졌을 때 벽걸이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으로 속보. 영국 지리학계 거장아서 펜드래건 강원도에서 극적 구조라는 문구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제 이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앵커의 뒤로 보이는 자료 화면.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집트 지도와 한국의 어떤 고지도를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역 앱을 켜서 뉴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도가 파라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지배의 지도였다면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는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상생의 지도였습니다. 오늘 구조된 펜드래건 교수는 한국의 산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지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쾅!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지도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바로 저 앵커의 멘트 속에, 그리고 저를 구해준 헬기 속에, 김 씨의 투박한 손길 속에, 병원의 시스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지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지도.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저를 산 입구에 내려주었던 가이드 김 씨였습니다. 그는 헬쑥해진 얼굴로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김 씨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미스터 김. 사과하지 마시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해주었소. 나는 어제와 오늘 한국이라는 거대한 박물관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저는 침대에 기대어 노트북을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왕립지리학회 본부에 보낼 긴급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긴급 보고 우리가 알던 지도는 모두 틀렸다. 인류의 미래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오라. 하지만 제 깨달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마지막 하나의 퍼즐 조각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과 타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평등 의식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 즉 역사적 DNA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퇴원 며칠 후 제가 우연히 방문한 한국의 한족보 박물관에서 충격적인 형태로 풀리게 됩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왼쪽 다리에는 최신 소재로 만든 가볍고 튼튼한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거대한 질문 하나가 납덩이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난 72시간 동안 목격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불가사의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산속의 노인이 보여준 생존의 지혜, 119 구조대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 그리고 병원에서 경험한 차별 없는 의료 시스템.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된 정신적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답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치의와 대사관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장 런던행 비행기 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들고 로비에서 기다리던 가이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차를 대전으로 돌려주시오. 나는 한국 족보박물관에 가야겠소. 김 씨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니 교수님, 다리도 성치 않은 양반이 무슨 쾌쾌 묵은 족보 타령입니까? 호텔 가서 쉬시다가 공항 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거긴 볼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시민의식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탱하는 역사적인 DNA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는 트럭 운전사, 갓난아기를 업고 가는 젊은 엄마.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묘한 당당함과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압도한 것은 퀴퀴한 종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의 숲이 뿜어내는 기였습니다. 영국에도 가문의 문장이나 혈통을 기록하는 문장은 칼리지 오브 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철저하게 상위 1% 귀족들만의 성역입니다. 평민들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보던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수백 개에 달하는 성씨를 가진 가문들이 저마다 수백 년, 길게는 1000년이 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왕족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뿌리를 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선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학자로서 묻고 싶소. 솔직히 말해보시오. 조선시대, 그러니까 근대화 이전의 한국의 역사에서 진짜 귀족, 양반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었소? 5%? 아니면 10%? 김 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만 해도 10% 남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100%가 양반입니다. 100%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두가 귀족이라면 그건 아무도 귀족이 아니라는 뜻과 같지 않소? 계급이란 상대적인 것이니까.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지배받는 자가 있어야 그게 계급 사회지. 제 반문에 김 씨는 저를 데리고 전시실 구석에 있는 낡고 빛바랜 문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돈을 주고 신분을 샀던 공명첩과 위조된 족보들이 전시된 곳이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관매직이자 신분 질서의 붕괴, 그리고 사기가 판을 치는 타락한 시대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해석은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교수님, 서양 학자들은 이걸 보고 조선이 망할 징조였다고 분석하더군요. 사기극이라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룩한 신분혁명입니다. 신분혁명이라고요? 네. 보십시오. 노비였던 사람이 돈을 모아 족보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단순히 떵떵거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 천한 신분을 물려주지 않겠다. 내 자식은 사람 대접받게 하겠다는 눈물겨운 부성애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족보를 산 가짜 양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양반 흉내를 내기 위해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법을 배우게 하고 마을에 기부를 하고 도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짜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전 국민이 스스로를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라고 믿게 되었고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처럼 왕의 목을 자르는 혁명 대신 모두가 왕처럼 귀해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들 자존심 하나씩은 품고 사는 겁니다. 남의 집 머슴을 살아도 마음만은 대감이라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주눅 들지 않고 환하게 웃던 이유. 택시기사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저에게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던 이유. 그리고 119 구조대원들이 외국인인 저에게 보여준 그 깍듯한 예우. 그 모든 행동의 원천은 바로 내면의 귀족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는 것을 조상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하대하지 않는 것을 양반의 도덕이라고 무의식 중에 학습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양반의 민주화였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출구 쪽에서 저는 마침내 제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 아니 제 인생의 연구를 뒤집어 엎을 결정적인 증거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씨가 산속 컨테이너에서 말했던 종이에 있지 않은 지도의 원형,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본 실물이었습니다. 유리관 너머로 보이는 그 지도는 제가 연구했던 이집트의 지도와는 근본부터 설계 사상이 달랐습니다. 파라오의 지도는 황금 광산을 찾고 노예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권력과 착취의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호의 지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가의 지원은커녕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자신의 두 발로 전국을 누비며 지도를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도 옆에 적힌 설명문에는 김정호의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이 국토를 알아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길을 알아야 삶을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도 위에 찍힌 수만 개의 작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위의 심리 약 4km마다 표시된 눈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김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심리마다 찍은 눈금입니다. 산길이든 평지든 누가 걷더라도 거리를 가늠해서 쉬어갈 수 있게 배려한 거죠. 지도를 보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얼마나 더 가야 마을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사용자 편의성 같은 거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0년 전 위성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지도에 담긴 이 세심한 배려. 이것은 지리학적 정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헬기를 띄우고 드론을 날려 저를 찾았던 이유, 산속에 김 씨가 40년 전 군사지도보다 더 정확하게 산길을 꿰뚫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병원이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지도 한 장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지도는 통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핏줄이었고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대영 제국의 귀족 자귀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혈통을 지키기 위해 담장을 높이 쌓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평민들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족보를 개방하고 지도를 배포하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전의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동료 교수들에게 보낼 편지의 마지막 문단을 떨리는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친애하는 제임스, 자네는 아직도 우리가 서구 문명의 정점이라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았네. 그것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 같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야. 바로 5천만 명의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왕처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왕처럼 섬기는 거대한 품격의 사회였네. 우리가 잃어버린 기사도 정신이 지구 반대편 이 나라의 골목길마다 살아 숨쉬고 있었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이 위대한 나라의 비밀을 연구하는 데 바치려 하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갑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김 씨에게 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인 특유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충격적이고도 가슴 뭉클한 정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 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생명의 은인인 가이드 김 씨를 서울의 한 오래된 곰탕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영웅에게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영국 주거래 은행에 긴급 요청하여 송금받은 5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8,500만 원이 넘는 고액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목숨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평생을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저에게 성의를 표하는 가장 확실하고 예의 바른 방법은 결국 물질적인 보상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식당은 화려한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뜨끈한 국물로 몸보신이나 하자며 데려간 곳은 30년 된 뚝배기 그릇들이 달그락거리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서울 골목길의 허름한 노포였습니다. 후루룩. 캬. 김 씨는 뚝배기 가득 담긴 뽀얀 국물을 들이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도 깍두기 국물을 부어 붉어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며칠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식당 안에 소음이 잦아들고 밖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미스터 김,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김 씨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당신이 그날 밤 빗속을 뚫고 저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저 차가운 강원도 골짜기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노후에, 그리고 손주들의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김 씨가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산속 컨테이너에서 낡은 옷을 입고 지내던 그에게 8천만 원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보기 힘든 거금일 테니까요. 어쩌면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지도 모른다고 거만한 자선가처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반응은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냈습니다. 봉투를 본 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드는 대신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봐요, 펜드래건 씨.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요? 네. 아니, 저는 그저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거두쇼. 당장. 그는 봉투를 손등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낮지만 단호한, 마치 산속의 호랑이처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돈 몇 푼 받자고 그 밤중에 비 맞아가며 산을 탄 줄 아시오? 사람 목숨이 그깟 종이 쪼가리로 계산이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이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친구끼리는 돈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밥 한 끼 사주면 됐지. 무슨 놈의 수표야 수표는. 이거 도로 가져가서 영국 갈 때 비행기 표나 1등석으로 끊어가쇼. 친구. 저는 멍해졌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영제국의 백작이자 저명한 학자인 저와 강원도 산골에 이름 없는 약초꾼인 그가 친구라니요. 국적도 언어도 살아온 환경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김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평생 사교계에서 보아왔던 가식이나 계산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민 것은 돈이었지만 그가 저에게 준 것은 모욕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구해준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벗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다시 집어넣으려 하자 김 씨는 식탁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쭈글쭈글하고 볼품없는 검은 봉지였습니다. 그거 집어넣고 대신 이거나 가져가쇼. 영국 가면 밥도 맛없고 날씨도 우중충해서 뼈마디 쑤신다면서 몸 허할 때 다려 먹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의아해하며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흙이 잔뜩 묻은 이끼에 쌓인 기괴한 모양의 식물 뿌리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마른 나무 뿌리 같았습니다. 산삼이요. 그것도 뇌두가 살아있는 50년 넘은 놈들이지. 산삼이라뇨? 와일드 진생 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그날 교수님 찾으러 갔다가 길 잃은 멧돼지 피해서 들어간 골짜기에서 운 좋게 발견한 건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내 눈엔 교수님 살리라고 산신령이 점지해 준 것 같아서 주는 거요. 돈으로 따지면 당신이 준 그 수표보다 이게 더 비쌀지도 모르지. 저는 손이 떨려 봉지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 8천만 원을 거절하고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약초를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서양의 교환 가치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미스터 김. 이걸 왜 저에게? 이걸 파시면 큰 돈이 될 텐데. 거참 말이 많네. 먹고 아프지 말라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한국 와서 나랑 소주 한 잔 기울일 거 아니요. 내 친구가 골골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소?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인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그저 상대방이 건강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투박하고도 뜨거운 마음. 그것은 서양의 합리주의나 개인주의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숭고한 정신세계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5만 파운드가 휴지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돈을 줬지만 저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저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주머니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하게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테이너 박스벽에 붙어있던 그가 직접 매직으로 그린 손그림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덤이요. 교수님이 지도를 그렇게 좋아해서 40년 전 썩은 지도까지 들고 다닌다길래 주는 거요. 그는 종이를 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내 평생 밥벌이 미천인 송이버섯 지도요. 어디 가면 버섯이 많고 어디가 미끄럽고 어디 옹달샘 물맛이 좋은지 다 표시해놨어. 사실 이건 자식한테도 안 주는 건데. 나보다 교수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미스터 김. 이제 그거 보고 다니면 한국산에서 길 잃을 일은 없을 거요. 그러니까 다신 조난당해서 119 양반들 고생시키지 마쇼. 저는 그 꼬깃꼬깃한 지도를 받아들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 유리관 속에 고이 모셔둔 30억 원짜리 파라오의 지도보다 지금 제 손에 들린 고춧가루 국물이 튄 이 종이 쪼가리가 더 무겁고 더 위대하고 더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도에는 한 인간의 50년 세월과 가족을 먹여 살린 땀과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이방인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 존중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와 쌀쌀한 밤 공기 속에서 굳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씨의 거칠고 딱딱한 손바닥의 감촉이 제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잘 가쇼 아서. 내년 가을에 송이버섯 나올 때 또 와. 그때는 라면 말고 진짜 맛있는 자연산 버섯 전골 해줄 테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쿨하다라는 표현이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뒷모습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영국 신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법을 갖추어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저는 런던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탑승구가 아닌 항공사 카운터 옆에 벤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런던의 왕립지리학 회장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아서입니다. 오, 아석형. 자네 무사한가?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네. 언제 돌아오는가? 자네 환영식을 준비해뒀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짐을 정리하고 신변을 정리하러 잠시만 들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인가? 돌아가지 않다니? 저는 남은 여생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네 미쳤나? 대영 제국의 백작이 그 좁은 나라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저는 김 씨가 준 산삼이 든 비닐봉지와 손그림 지도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그릴 때 땅의 높낮이와 경계선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도 위에 사람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차가운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품격이 이 나라에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지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마지막 소명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바쁜 걸음으로 걷고 있고
표정은 무뚝뚝해 보이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무심한 표정 속에 얼마나 뜨거운 용광로 같은 정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저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신만의 족보를 가진 왕이자 타인을 위해 기꺼이 지도가 되어주는 길잡이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만한 영국인 아서 펜드래건이 아닌 한국을 짝사랑하는 한 명의 늙은이로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매일 발 딛고 사는 이 나라가 전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의 땅인지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왕의 권력을 위해 지도를 그렸고 19세기 영국인들은 식민지를 찾기 위해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조상은 백성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지도를 그렸고 여러분은 지금 그 지도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찬사나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3자의 눈으로 본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경제대국이 아닙니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신적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곧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가 준 그 산삼을 다려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번에는 40년 전 군사 지도가 아닌 최신형 한국 스마트폰과 김씨 아저씨의 보물지도를 들고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두 발로 걸어볼 생각입니다. 21세기판 대동여 지도를 이번에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그려보고 싶거든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만하고 편협했던 영국 귀족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저의 새로운 형제 김씨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아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비로소 진짜 지도를 만났습니다. 그 지도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아서 펜드래건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30억 원짜리 보물 지도보다 꼬깃꼬깃 접힌 김씨 아저씨의 비닐봉지 속 손그림 지도가 더 위대하다는 그의 마지막 고백. 저도 사연을 소개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 어디서나 터지는 통신,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119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낯선 이에게 밥 한 끼, 약초 한 뿌리 내어주는 그 투박한 정. 우리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방인의 눈에는 그것이 인류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미래이자 기적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새삼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아서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고귀한 왕의 품격을 지닌 나라가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소중한 지도이시니까요. 저희 감동야화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짜 가치,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찾아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서 교수님의 한국 생활을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감동야화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는 언제나 기록보다는 땅을 믿어왔습니다. 문자는 권력자에 의해 왜곡될 수 있지만 산천과 지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3년 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수장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19세기 청나라 지도 한 장이 제 학자적 양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도 속 중국 대륙 깊숙한 곳, 산서성 태행산맥 줄기에 적혀서는 안 될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낭랑, 그리고 현토. 우리가 흔히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배운 그 고대. 국가의 지명이 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내륙의 거대한 산맥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단순한 표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라는 한국의 정사와 중국의 25사 기록을 현대의 위성 지도와 대조해보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강줄기의 흐름, 산의 위치,
그리고 2000년을 버텨온 옛 지명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감추려 했던 대륙의 기억이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한 지적이고도 외로운 싸움에 관한 기록입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감동영화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잊혀진 제국의 퍼즐을 맞추는데 여러분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제가 처음 한국의 고대 사서인 삼국사기를 번역본으로 접했던 그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스퍼드의 연구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서 믿을 수 없는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정중히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옥스퍼드의 상아탑에서 평생을 서양인의 시각으로 동양 고대사를 해부하고 가르쳐온 늙은 고고학자입니다. 굳이 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학계에 던질 파장이 저라는 개인의 명예나 안위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강단에서 수천 명의 학생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문명은 황하의 흙탕물 속에서 태동했고 한반도라는 좁은 땅은 그 거대한 중화 문명의 변방이자 중국이 베푼 문명의 혜택을 받아먹고 자란 수혜자였다. 그것이 서구사학계가 합의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견고한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위 있는 탑을 지키는 가장 충실하고 완고한 파수꾼이었습니다. 3년 전,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학문적 양심과 제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의 성벽에 단 한 치의 균열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11월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 학자 인생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저서 고대 동북아시아 국경의 재해석이라는 책의 막바지 집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챕터는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가 설치했다는 소위 한사군, 그 중에서도 핵심인 낙랑군의 위치를 확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구학계, 중국학계, 그리고 심지어 일본학계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성경처럼 명확했습니다. 낙랑은 한반도 북부, 지금의 평양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곳에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한반도로 흘러들었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평양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 2000년 전의 고대 지명들을 퍼즐 맞추듯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의 잉크가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질감, 마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힘을 주어 눌러 끼우는 듯한 학자로서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제 손끝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반대야. 평양의 대동강은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하지만 제가 인용하려던 중국의 고문헌 수경주의 기록은 미묘하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 저는 서재 구석에 먼지 쌓인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 빛이 닿지 않는 음지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수업을 듣던 한국인 유학생이 졸업하며 제게 선물했던 영문 번역본, 바로 한국의 정사라 불리는 삼국사기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진지하게 정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류 사학계에서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의 연대가 부정확하고 신화적 요소가 많다라며 철저히 무시당하는 텍스트였으니까요. 중국의 사기나 한서 같은 대국의 기록에 비하면 변방의 소국이 쓴 넋두리쯤으로 취급했던 것이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제 손을 이끄는 것처럼 책장이 스르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길이 멈춘 곳은 고구려 초기 대무신왕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서기 32년 왕이 낙랑을 정벌하다. 단순한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지리적 묘사와 전투의 경로, 그리고 주변 지형에 대한 서술이 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던 평양 낙랑설의 지도와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묘사된 낙랑 주변의 산세는 험준한 바위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강물은 거칠게 굽이쳐 흐르는 대협곡을 끼고 있었습니다. 잠깐! 평양의 대동강 유역은 전형적인 충적평야 지대야. 이런 험준한 협곡과 산세가 나올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 기록에 나오는 갈석산은 평양에 존재하지 않아.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떨리는 손으로 서재 깊숙한 곳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귀중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에나 있을 법한 19세기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인 대청광여도의 정밀 영인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 듀얼 모니터에는 현대기술의 정점인 고해상도 위성지도 구글 어스를 띄웠습니다. 2000년 전의 텍스트 기록, 200년 전의 고지도, 그리고 현재의 위성지도. 이 세 가지를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새벽의 정막 속에서 고독하고도 치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현토와 낭낭이라는 두 개의 붉은 한자 지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 이름들은 응당, 한반도 북쪽, 평양과 함경도 어딘가에 찍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시대의 지도 제작자들이 붓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그려놓은 낭낭과 기주, 임둔의 위치는 전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압록강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중국 대륙의 내륙 깊숙한 곳, 황하가 거대한 용처럼 굽이쳐 흐르는 산서성과 하북성의 경계, 험준하기로 소문난 거대한 태행산맥줄기 한복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단순한 지명 이동일 거야. 교포들이 LA에 코리아타운을 만들듯 지명을 옮겨 적은 것이겠지.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소위 교치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기존 학계가 이 모순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편리한 논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직감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대 이전의 군사행정 지도는 황제의 통치와 조세 징수를 위해 작성되었기에 산천의 위치와 지명은 목숨처럼 정확해야만 했습니다. 틀리면 참수형을 당하던 시절의 지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동 컴퍼스와 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사인 한서 지리지, 후한서에 나오는 거리 기록들을 하나하나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낙양에서 동북으로 몇 리, 갈석산이 어디에 있고, 폐수가 동쪽으로 흐르는지 서쪽으로 흐르는지. 그 순간 제 학자적 양심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억지로 비틀고 왜곡해야만 했던 거리와 방향들이 기준점을 중국 산서성, 태행산맥 인근으로 옮기자마자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가 단 한 번의 당김으로 풀려버리는 듯한 짜릿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전율하게 만든 것은 갈석산의 위치였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한결같이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 갈석산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통설대로라면 만리장성의 끝은 한반도 황해도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없죠. 그런데 고지도는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갈석산은 하북성 창녀현 인근에 있으며 그곳에서 장성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 갈석산 근처에 있었다던 낭낭은? 낭낭과 국경을 맞대고 싸웠던 고구려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귓가에는 이명희